반갑습니다. 부산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서울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유틸라이트를 좀 이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유틸라이트는 정말 이제 저희가 유틸라이트를 만났다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생긴 회사의 제품을 알게 되고 또 쓰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됐는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라이트 제가 이제 오늘 첫 강의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 제가 배우고 얻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유틸라이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다 만들고 나서 우리 남편한테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틸라이트 강의가 뭐 유틸라이트 얘기는 한 개도 없고 뭐 인체 얘기나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이제 제가 유틸라이트를 공부를 하면서 참 이렇게 느끼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유틸라이트를 공부하게 되면 자꾸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물론 이제 맞죠, 그죠? 맞는데 유틸라이트 제품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증상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자꾸 연관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유틸라이트를 연관시키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유틸라이트를 섭취하고 소비자들에게 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볼까 제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정말 제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런 계기를 이제 찾긴 찾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저희 팀하고 카페 미팅을 이제 했었어요. 유틸라이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게 되고 눈앞에 와져진다는 게 제가 믿어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뭐 공유라든지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해서 전자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를 때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카페 스터디를 할 때 우연히 그 카페에서 만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냥 그분도 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인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미생물 유전 공학으로 박사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1급 기관에서 과학자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이 프라이드가 뭐냐면 본인의 스승이 본인의 이제 시드니 대학에 있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프레드리기 싱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노벨 화학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연구실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본인의 스승님이시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으셨고 또 본인 논문이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서치 1위를 했고 본인은 노벨상을 못 받은 게 굉장히 한이신 분이신 거죠. 근데 그분하고 제가 유틸라이트하고 정수기 또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분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고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벤처기업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그분을 배우면서 유틸라이트를 정말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하고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게 우리가 어떤 지구 측면에서 유틸라이트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이제 원자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실 때 조금이라도 제가 힌트를 이제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제 강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거대 분자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갈 겁니다. 워낙 이제 유틸라이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조금 기본적인 강의로 그렇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제 농장인데요. 이제 아메이가 이제 유틸라이트가 농장을 3개를 가지고 있고 연구시설 하나를 보티니컬 센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 농장들 중에
유틸라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농장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미국 워싱턴 트라웃 레이크 농장이라고 하는 허브 최대 생산 이제 농장인데요. 저 뒤에 보이면 하얀색 산이 보이시죠? 이 산이 캐스케이드 산맥이라는 산인데 여기서 만년설 빙하수가 녹아내려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모든 농장들이 이런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생태계를 존중하는 농법인 거죠. 생태계를 존중한다는 그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틸라이트는 근본적으로 지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섭취해야 되는 제품이고 아끼고 보존해야 되고 유틸라이트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승을 하고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유틸라이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보면 타임스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 태어나는 2015년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142살까지 산대요.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2011년에 타임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2045년이 되면 영원히 산답니다. 뭐 100살, 141살까지 살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 그러면 그것이 결코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일지 재앙일지 잘 모르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해야 되는데 정신까지 건강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돼야 될 문제가 유틸라이트, 건강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틸라이트는 꼭 공부를 하고 주변에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 이제 이 책 세 권에 아마 기반을 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고 요즘 가장 근래에 읽었던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어들 속에서 이 책들 속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이제 인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정말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감동 깊고 어찌 보면 철학서 같기도 하고 신학서 같기도 하고 인문학 같기도 하고 천문학 책 같기도 하고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을 뭐 30번씩 읽어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많은 과학자들 우리나라가 낳은 지금 현재 가장 위대한 이제 과학자는 저는 장하성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 코스모스를 중학교 때 읽고 지금 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힌트를 얻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책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웠던 책인 것 같아요. 각종의 가설들을 놓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피력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의 저자가 릭 레닌이란 분인데 영국 왕립재단에서 장기 이식의 권위자로 이제 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엄청난 분은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 이제 어려워서 이제 몇 가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장기를 이식할 때 장기를 이제 우리 인체에서 떼어내는 거죠. 분리를 시켰을 때 생체 시계가 돌아가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핵심이냐면 공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호기성 세균하고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하고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뭐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한 6억 년 전쯤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폭발로 인해서 얘네들이 공생을 시작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좋은 것은 얻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면서 진화했다는 가설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각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난자에는 이제 우리 여성들은 아주 굉장히 우월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10만 개 정도 들어있다. 근데 정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0개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 이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게 있더라. 그건 뭐냐? 인류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서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화학 공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는데 결국은
모계의 유전이더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자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100개는 그냥 난자를 만나러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 쓸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면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수정란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1000번, 8000번에 한 번, 16만 번에 한 번 중 하나씩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들어오면 수정세포 내에서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다 사살시킨대요. 아, 엄청나죠? 제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읽고 이 부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아마 아프리카에 있을 건데 미토콘드리아 이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 올라가면. 그래서 인류의 가장 많은 역사에 기여를 한 건 저는 여성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남자분들, 여자분들하고 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은 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전적으로 여자분들은 우월하세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기원 교수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생화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가장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한국어를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 이분의 어떤 책에 기반을 많이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좀 무서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GMO 얘기를 하는데 GMO 기술이 어떤 유전자 상에서 재조합의 느낌이 아니라 창조를 했다는 느낌으로 이 책은 제가 받아들여졌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합성생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생물을 창조한다. 그래서 유전자의 재조합인데 이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창조한다.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 이제 나왔는데 그 주라기 공원의 모토가 뭐냐? 화석에서 이제 찾아낸 모기의 혈관 속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이것을 타조알에다가 넣어서 부화를 시켜서 공룡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1998년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는 아기, 우리 수정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보존하고 원치 않는 것은 잘라내고 더 우월한 유전자는 집어넣어서 내 아기를 내가 맞춤형으로 생산한다는 내용의 영화였어요. 이 송병훈 교수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완성이 됐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합성생물학이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생명체를 DNA라는 소프트웨어가 담긴 유전자 회로로 구성된 하나의 회로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혹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전자회사에 가서 완제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뭐 전자상가에 같은 데 가서 메인보드를 사서 거기에다가 뭐 음량 사운드 사운드 카드라든지 영상 카드라든지 이런 걸 찧어서 조립할 수가 있는데 이미 유전자 DNA가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게 내가 조립을 해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은 바이오 해킹이다, 바이오 해커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옛날에 저희가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즈를 셋업해서 이제 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뭐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거를 깔려고 하면 그거를 쉐어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공유하는 사이트에 가서 받아서 썼죠. DNA를 그렇게 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 판국에 저희가 GMO를 운운한다는 것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무서운 세상. 그래서 유투리에 점점점 더 집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유투리를 드시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유전자 합성 생물학에 깊이 노출돼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 이제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걔들이 낳을 그 세대에 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상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가장 무서웠던 게 핵무기였다 그러면 이제는 생물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생물무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송병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쪽 관련해 굉장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유전자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기자들이 나한테 질문을 한다.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먹어도 됩니까? 그런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유치원 수준인 거죠. 먹어도 되면 만들어도 되느냐? 먹어도 되면 인간을 창조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지구 역사상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교란시키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배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하나 조금 더 무시무시한 거를 말씀드리면 아이고, 이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은 다 아시죠?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죽었는 거죠. 그 독감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독감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 독감 환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식이 됐어요. 그런데 90년이 지난 2005년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래스카의 영구 농토층에서 여자의 시신을 하나 발굴해요. 그 여자의 시신의 허파 조직에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DNA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2007년 일본에서 그것을 원숭이에게 스페인 독감에 감염을 시켜요. 엄청난 일입니다. 유틀라이트 진짜 저희가 긴장하고 저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밖에 있는 분들은 바빠서 사실은 이런 쪽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조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이제 칼 세이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코스모스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내용인데 이걸 보면 좀 더 유틀라이트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전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전혀 조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넣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무는 이제 식물이죠. 나무는 햇빛을 생존의 동력으로 삼는 아름답고 위대한 기계이다.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합성할 줄 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음식의 일부는 물론 우리 인간이 탐내는 것이기도 하다. 합성한 탄수화물은 식물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이제 궁극적으로 식물에게 기생해서 사는 우리 다 기생해요. 같은 동물은 식물이 합성해 놓은 탄수화물을 훔쳐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한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화학물질이에요. 탄수화물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식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 호흡으로 혈액 속에 불러들인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낸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리고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뱉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에게 흡수돼 탄수화물 합성에 재활용된다. 동물과 식물이 각각 상대가 토해내는 것을 다시 들이마신다니 이것이야말로 환상적인 협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지구 차원에서 실현되는 일종의 구강대 기공의 인공호흡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순환작용의 원동력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니 자연이 이루는 협력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유틀라이트가 이걸 가장 원천적으로 보호하면서 농사를 짓는 회사입니다. 8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들은 세포라는 장치를 통해 그 모습과 성격이 계속 바뀐다. 이걸 계속 바뀌려고 하면 반드시 영양소가 필요해요. WX는 정말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제품입니다. 우리의 백혈구 세포가 엊그제 먹은 시금치 나무라는 이야기다. 아이언 폴릭 플러스에 시금치 나물 들어있죠. 세포는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는가?
세포 안에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들이 미로같이 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자기 복제를 준비하는 등 이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식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세포 안에 있는 분자 덩어리들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다 이랬어요. 프로틴, 우리가 먹는 프로테인이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절을 하고 먹어야 될 이유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엄청나게 감사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걸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이 무시무시한 건 뭐냐? 송기원 교수님의 포스트 게놈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GMO에 대해서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염기 서열은 다 아시죠? 염기 서열, DNA는 다 아시는데 이 염기 서열에는 A, P, G, C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반드시 T는 A를 만나요. 티민은 아데닌과 결합이 되고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이 되는데 그거에 다 합쳐져서 우리는 DNA 염기 서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염기 서열의 쌍이 인간 유전체에는 한 염기성이 한 30억 개 정도 들어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한 30억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효소라는 이름으로 싹둑싹둑 잘라서 원하는 부분을 살려놓고 다른 부분을 집어넣고 이래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합성생물학, 이거 하시는 분들은 창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차적인 게 뭐였냐면 제한 요소였어요. 제한 요소는 이 염기 서열을 한 4개에서 8개까지 인식해서 자를 수 있는 거죠. 미미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징크, 핑거, 핵산 분해 효소라는 게 나와요. 뭐 그냥 그렇다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는 8개에서 10개의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죠. 확률이 더 정교해졌죠. 그 다음에 탈렌이라는 거 있는데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하나 그냥 우리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싹둑싹둑 잘라서 재결합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21개의 염기 서열을 인식해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결국은 이제 4개의 이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 하기 때문에 공식이 어떻게 되냐? 4의 21승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되냐면 4조 4천만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0억 개의 염기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시 재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맛있는 맥주가 나왔어. 그거 전부 다 크리스퍼가 작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DNA를 만졌다기보다는 DNA를 가이드하는 DNA의 어떤 그걸 가이드하는 RNA를 만졌기 때문에 이거는 GMO로 구분이 안 됐다가 EU 연합에서 안 됐다가 2018년도에 아니다. 크리스퍼도 DNA의 교량이다. 그래서 얘도 GMO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만큼 얘는 우리가 판별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감히 자신하는데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은 GMO입니다. 거의 다 GMO가 아닌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크리스퍼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데가 우리나라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쪽 합성생물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연세대 의대의 김형범 교수님께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모두 다 GMO에 인식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는 뉴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본적으로 저희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에너지는 이제 물체 내부에 간직되어 있는 일이란 뜻에서 그리스어에서 왔고요. 사람이 활동하는데 근원이 되는 힘이 에너지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고 물체는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서 깊게 들어가긴 어렵고요. 생명체의 분류는 8개로 나눕니다. 뭐 우리는 동식물 개로 나누고 우리가 이제 밸런스 위드인 공부하면서 속이라든지 종이란 단어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되시고 그리고 이제 생물과 무생물이 구별되는 특징이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기 증식 능력이 있어요. 세포가 분열하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변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탄수화물을 가지고 ATP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 능력이라고 내가 항상 이제 우리는 외부와 나와 닫힌 개를 이루면서 열린 개를 이루는데 닫힌 개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 대사를 한다든지 자극과 반응을 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뭐 생식과 유전, 발생과 생장, 적응과 진화, 그다음에 정교하고 복잡한 체질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한 챕터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은 보통 100조개라고도 하고 60조개라고도 하죠. 그런데 세균은 우리 세포의 10배가 있어요. 내 몸속에 세포가 100조개가 있다 그러면 세균은 1000조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균의 총 집합체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질을 이제 기반으로 한 생명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생명 형상을 보여주는 화학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가? 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뭐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화성에다가 이제 탐사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내죠.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물을 찾아요. 물. 즉 이제 이걸 거꾸로 보면 모든 생명체의 기반은 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프링을 저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는 물의 이제 물은 모든 생명체의 용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죠. 탄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화학적인 구조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탄소죠. 이제 탄소뿐만 아니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이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서 탄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체도 유기화합물인 거죠. 그러면 왜 생명체가 왜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 이제 탄소를 이제 화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탄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게 4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 산소 같은 경우는 둘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이제 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어떻게 좀 불안정하겠죠. 근데 탄소는 탄소끼리 계속 결합해서 엄청나게 길거나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명체가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뭐 이런 것들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는 다 이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소들은 우리가 아는 별의 형성과 진화와 죽음이 전제되어야지만 만들어지는 원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이 태양계의 질량 정도의 항상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원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원소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별에서 온 존재들이에요. 다른 별에서 온 별먼지라고들 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생명체가 열린 개면서 닫힌 개라고 얘기했는데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이나 다른 물질과 계속 자기 원소를 교환하고 있어요. 이게 유틸라이트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98% 이상이 매년 외부로부터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세대를 걸쳐서 가면서 우리는 지구 물질로 우리는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는 여러 가지 굉장한 커다란 거대한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물.
이제 그 이외에 단백질, 지방, 핵산,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핵산까지는 보지 않고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탄수화물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생명체들의 구성 성분들이 어떻게 생명체의 특징을 이제 연관지켜 줄 수 있는지 한번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인 거죠. 물인 거예요. 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나를 물로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나를 물로 봐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의 70% 이상이 물이고 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이게 굉장한 게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물은 화학식으로 쓰면 H2O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산소와 수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수소보다 잘 이제 끌어당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 산소 쪽으로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소는 포지티브다, 양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소는 전자를 띠기 때문에 포지티브다, 음성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분자 안에 음성과 양성이 있으니까 얘들이 극성맞게 되는 거예요. 극성스러워요. 소금을 넣으면 녹여서 소금물이 돼버리고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 돼버리는 게 얘들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물의 분자가 물이라는 분자가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 때문에 용매로 사용되는데 이게 우리 생명체에는 엄청난 지구상에서 모든 생물이 물을 기반으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탐사선을 보낼 때 물을 확인하는 거죠. 극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물끼리 이렇게 잘 응집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무가 이제 중력에 역행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응집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뭐 굉장하게 자석처럼 뭐 철을 갖다 붙이면 철커덕 철커덕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약간의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김기범 사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했던 나에게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가 에너지를 띠기 때문에 에너지를 끌어오는데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약간의 이제 이런 극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극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녹여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외에 3가지 이제 원소들을 볼 건데요.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볼 건데 조금 전에 앞에서 봤듯이 이 탄수화물은 결국은 구조의 다양성, 이렇게 유기물을 본인이 잘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포도당이 아닌 저급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로 치면은 저급 휘발유로도 열량을 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두뇌 있죠, 두뇌. 뇌세포들은 포도당, 아주 고급 휘발유 이 연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혈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곡물에는 이제 이렇게 단당류가 결합해서 이제 스타치 형태, 전분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씻거나 소화해서 다시 잘게 쪼개서 단당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영양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라든지 WX 같은 경우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단백질을 한번 볼 겁니다. 단백질은 이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생명 형성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 현상의 대부분은 단백질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것이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몸, 뭐 요즘 우리가 이제 바디키 M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 이런 거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백질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다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다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았다가 녹였다가 모으고 이걸 하고 수 있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틸라이트 프로테인은 이 20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식물 베이스의 스코어 100인 제품인 거죠. 엄청난 거죠. 어떤 생명체는 뭐 21종류를 쓰는 생명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모두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미노산은 화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20개의 다른 부분이 결합이 돼서 아미노산이 마치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목걸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마치 단백질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막 끼어져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단백질 중에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물은 이제 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막 물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겠죠. 자연적으로 내가 물과 만나지 않아야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는 부분은 물과 막 이렇게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물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물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단백질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다른 에탄올이나 뭐 다른 거에 넣으면 다른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양이 곧 운명이다. 모양이 곧 운명이다.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성령 열풍 때문에 성령을 설명해 주는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백질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모양이 단백질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생기냐?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20개 중에서 이게 배열이 되는데 그럼 그 정보는 배열되는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유전자, 게놈이에요. 모든 생명의 기능은 단백질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단백질이 근데 왜 유전체로 선택이 안 됐을까? 핵산으로 선택이 안 됐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단백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 예민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 같은 거를 구우면 이게 굽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단백질이 변성이 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단백질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고 구조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냥 수행하는데 더 적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을 우리가 옳지 않은 단백질을 먹거나 구조가 이제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면 좋겠죠. 단백질이 변성이 되거나 잘못 이렇게 접혀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질환이 와요. 질병이 오는데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광우병. 이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병이 오는 거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보통 때에는 이게 잘 녹아서 효소로서 막 이렇게 기능을 했던 단백질들이 변성이 돼서 물에 녹지 않게 되면 이게 떡처럼 이렇게 엉기게 되겠죠. 그래서 뇌에서 단백질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세포가 죽게 돼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세포가 중요냐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냐, 파킨슨이냐, 또 뭐 광우병이냐, 치매냐 이런 게 오는 거죠.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예민하다.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프린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저희가 레시틴을 공부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지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는 열린 개면서 닫힌 개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막 열리면 저희가 이렇게 인체로서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저희를 닫힌 개이면서 열린 개로 만들어주는 것은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급 지방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말하자 그러면 전문 용어로 우리 세포가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지방은 절대로 제가 이제 소비자들 만나면 다른 영양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드셔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절대로 드시는 걸 끊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의 외부와 내부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 지질인 거죠. 그래서 지질은 보통 지방산이라는 것이 글리세롤과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에 이제 이거 이제 레시피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지방산은 탄소가 이렇게 계속해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탄소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전혀 없죠. 탄소도 극성이 없고 수소도 극성이 없고, 그래서 물을 싫어한 긴 꼬리를 갖고 있어서 세포의 내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 끝부분에는 물과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세포의 외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서로 모여서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세포에는 물질이 함부로 투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 닫힌 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부와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닫힌 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함부로 물질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지질이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명체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산이 물을 싫어하는 탄소와 수소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이 완전히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게 계속 쭉쭉쭉쭉쭉 연결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밀도가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꼬리가 굽어져 있죠.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낮게 되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상온, 보통 온도에서 이제 액체로 존재하고, 이제 이거 포화지방산은 이제 반대로 상온에서 고체로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포화지방산이 몸에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온에서 고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벽에 있거나 아니면 혈관 같은 곳에 고체로 존재하게 돼서 혈관을 막게 되고 또 세포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기 이전에 나쁜 지방을 빼는 게 1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포화 지방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포화 지방산에서 인위적으로 수소 분자를 2개를 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제 뭐 패스트푸드나 이제 이런 데 가면 뭐 우리는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트랜스 지방은 똑같아요. GMO하고. GMO가 왜 문제가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트랜스 지방이 왜 문제가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래 몸에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몸에서. 그래서 더 심각하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존재했던 거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안으로 저는 유틸라이트를 목 놓아 외치는 거죠. 왜 목 놓아 외치냐? 유틸라이트는 진짜 씨에서 완제품까지 정말, 자 여기서 진짜 식물을 선정하는데 종자 선택을 얘기를 하거든요. 종자 선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수기를 공부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씨앗은 어떨까요? 씨앗은 옥수수 씨앗, 뭐 포도 씨앗, 이 씨앗이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나한테 맞는 환경에 되면 발현이 돼서 생물체가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게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구도로 보여지는데, 아메이가 왜 이 종자 씨앗에 광분을 하느냐, 이게 유전자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크리스퍼 카스9 이런 거는 정말 이 종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유틸라이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장을 선택하고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해서 농축해서 제조하는데 여기에 과학이 그대로 농축돼 있어요. 심지어 포장하고 소비자까지 이르기까지. 유틸라이트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칼렌보그 이제 박사님께서 유틸라이트를 창시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1920년대 유틸라이트 창시자 칼렌 보그는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였고 1934년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은 오늘날 세계인의 가장 보편적인 건강 상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유틸라이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산하는 식품들에서 DNA가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틸라이트의 연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틸라이트 역사에 들어가면 이 역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제네티스 인터루킹사를 협력 이렇게 인수 합병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